정한론 의견서 앤드 함재봉. 결국 10월 23일 날 본격적으로 세이관론이 시작된 지 딱 열흘째 되는 날. 마지막 정한론 회의가 열립니다. 이 그림에서도 그 당시에 그 격렬했던 격론의 장들이 당시의 여러 그림으로 생생히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회의에서 이와꾸라가 이제 자기가 태정 대신에서 태정 대신 서리가 돼서 이런 거죠. 내가 내일 매일 천황을 아련하고 지난번에 사이고를 조선의 특명정권대사로 보내겠다고 내리셨던 결정을 번복하시라고 내가 건의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아예 딱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애또 신페이라는 저쪽 편이죠. 정한론파가 이제 와서 또 말을 바꿔서 두 가지 전혀 다른 얘기를 천황께 어떻게 드리냐. 그것 자체가 불충이다 이러면서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와꾸라가 그럽니다. 아니다. 내 의견, 부의견 다 같이 올려서 천황 보고 결정하시라고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랬더니 이제 최고의 일본 당대 최고의 검객으로 유명했던 기도 도시아키가 또 칼까지 뽑아서 이와꾸라한테 겨누면서 당장 그대로 정한론을 한다. 이제 이렇게 그랬더니 이와꾸라가 두 눈을 부릅뜨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라면서 반대를 끝까지 자기 그걸 지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한론을 지지하던 사이고부터 시작했던 모든 정한론 지지파들의 국내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가 결정을 하고서 천황의 재가까지 받고서 다 결정을 내려놨던 사람들이었는데 뒤늦게 돌아와서는 개입을 해서는 이거를 막아버리고 오히려 거꾸로 이게 돼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사표를 내고 전부 다 낙향을 합니다. 그렇게 회의가 결국은 사이고를 조선에 보내지 않는다. 정하는 조선 정벌은 안 한다. 라고 결정이 딱 나온 다음에 이와꾸라가 곧바로 천황한테 가서 메이지한테 가서 회의록을 보이고 정부가 우선적으로 내정을 튼튼히 해야 한다. 오쿠보의 말대로 내정을 튼튼히 해야 한다. 그래서 정하는 지금 안 됩니다. 라고 보고를 드리고 그 재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은 우선 국력을 키워야 열강들로부터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왕정 복구를 이룬 지 4, 5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외국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조선에 사신을 보내기 전 우선 일본이 강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면서 오쿠보가 7가지 정한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조선에 쳐들어갔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는 그 내용들을 요약을 해서 메이지한테 보고를 합니다. 정한은 정한론이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정한론은 이렇게 끝이 나고 오쿠보가 이때부터 권력을 완전히 잡고 어떻게 하냐면 원래대로 외교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서 76년에 운요호 사건을 일으켜서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조선을 정벌해서 조선을 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중국하고 했듯이 아니면 다른 서양 국가들하고 했듯이 조약을 맺으면서 조일수호 조약을 맺으면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조선하고 일본이 사상 최초로 근대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 근대화를 이룹니다. 일본에서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정한론이 이렇게 73년에 끝나버리고 에또 신베이 사이고 다카모리 이런 사람들이 다 내려갑니다. 에또 신베이는 자기 고향 사가였던가 자기 고향으로 가고 사이고는 사츠마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서 사무라이 군대 철폐로 모든 것을 뺏긴 사무라이들이 에또 신베이하고 사이고한테 다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사무라이들이 몰리기 시작해서 먼저 에또 신베이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사가의 난을 일으켜서 거기에 사무라이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와 싸우다가 결국은 오쿠보한테 평정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에또는 일본의 근대 교육을 도입한 사람입니다. 참의로 있으면서 이와꾸라 사절단이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엄청난 개혁을 통해 갔고 수백 개의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를 일본에 세우면서 일본 교육 근대화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이와꾸라하고 오쿠보하고 반대해서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사무라이들이 몰려드니까 사무라이들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참수를 당하고 두목이 효수를 당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본 내에서는 어쨌든 근대화도 했지만 자기 원칙에 충실했던 사무라이의 그 전형의 하나로서 기리는 그런 사람이 또 에또 신베이였고요. 이제 진짜는 사이고 다카모리죠.
사이고가 메이지 정부를 세운 1등 공신 3명 중에서 사실 무장으로서 최고의 공을 세웠던 그 사이고가 정부와의 내분 때문에 결국은 낙향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톰 크루즈가 만든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그 영화가 바로 이 사이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톰 크루즈가 찾아가는 그 주인공이 정한론 때문에 그때 거기서 지고서 자기 고향의 낙향에 있는 외국 군인이 가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돼서 그 얘기가 이제 라스트 사무라이로. 그 라스트 사무라이가 바로 사이고 다카모리 보고 라스트 사무라이라고 그럽니다. 마지막 사무라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사이고가 거기에 있으면서 사츠마를 개혁을 시키고 군대를 기르고 이러면서도 끝까지 반란까지는 못 갑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 77년에 1877년에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이 맺어져서 일본이 막 조선하고의 모든 걸 시작하는 바로 하기 시작한 바로 다음 해에 결국은 사이고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사츠마 반란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서남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츠마가 서남 쪽에 있으니까 세이난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때의 라스트 사무라이 영화에서와 같이 어떻게 됩니까? 오쿠보는 그 사이에 징병제를 통해서 서양식 군대 훈련, 집총 훈련과 모든 것을 다 훈련시키고 게틀링간 같은 자동화기 같은 것을 다 동원을 해서 자기 친구를 평정하러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가서 그 사무라이들이 칼차고 무서운 복장하고 오면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전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군대는 아무리 한 사람이 기량이 사무라이만은 못할지 몰라도 그 훈련을 받은 근대 군대는 대단한 전통을 가진 사무라이 군대라도 적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완패를 당하고 사이고 다카모리도 자결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서남 전쟁이 막을 내립니다. 자, 근데 같은 해에 기도 다카요시가 오래 앓고 있던 신병이 있었는데 병으로 인해서 병사를 또 합니다. 전부 다 40살, 41살, 38살 이랬습니다. 그리고 오쿠보는 그 다음에 유신 상걸 중에 자기가 남아서 내무 대신으로 해갔고 모든 거를 이제 다 외교고 뭐고 다 챙겨나가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사이고에 충성하는 사무라이의 잔재들이 퇴청해서 마차를 타고 가고 있던 오쿠보를 습격을 해서 오쿠보를 죽입니다. 그래서 암살이 됩니다. 그래서 1년 간격을 두고 사이고, 기도, 오쿠보, 유신 3걸이 다 죽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가 조금 더 어렵고 오쿠보, 기도, 사이고의 지도를 받았던 그 다음 세대. 특히 오쿠보가 제일 아꼈던 게 이토 히로부미. 그래서 이토가 그대로 오쿠보의 모든 것을 이어받고 오쿠보의 정책을 이어받고 그러면서 다음 세대가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열어갑니다. 지방 간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지방 간의 싸움이 아니라 진짜 오쿠보는 사츠마 출신이고 이쪽은 이토는 조슈 출신인데 그쪽한테 모든 것을 넘겨주는 거고 기가 막힌 게 사이고가 죽잖아요. 나라의 반란을 일으키고 했는데 사이고의 동생이 있습니다. 사이고 도시미츠인데 이 사람은 해군의 최고로 대만 정벌하고 이럴 때 완전히 해군을 이끄는 메이지 정부의 핵심 요인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지방색 같은 거 갖고 차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실력 위주로 해갖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이 곳곳에서 지금 보이는 거고요. 아무튼 지금 이 정한론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막을 내리지만 일본이 결국은 그 당시로서는 오쿠보가 독일의 이와꾸라 사절단으로 독일에 가서 비스마르크의 연설을 듣고 비스마르크랑 얘기를 해보면서 비스마르크가 오쿠보고 그럽니다. 프러시아라는 나라도 제일 조그맣고 제일 보잘것없고 제일 촌스러운 뒤떨어진 신성 로마 제국의 독일 지방 중에서도 제일 뒤떨어진 나라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쟁은 최소화하면서 외교와 이런 거를 통해서 결국은 통일을 이뤄냈다. 너희도 뒤늦게 시작하는 거지만 이렇게 따라오면 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온 거죠. 그래서 아까 오쿠보 지금 오쿠보 사진을 보시면요. 오쿠보가 수염을 이렇게 길러간 거 있죠. 그게 비스마르크의 수염입니다. 아예 비스마르크의 수염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동양의 비스마르크가 되겠다는 거죠. 사이고 같은 사람은 그냥 쳐들어가서 옛날식으로 임진왜란을 일으키듯이 그냥 가서 부수고 하겠다는 거를 오쿠보는 독일 가서 보고 유럽을 다 보고 와서는 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근대 국가라는 게 이렇게 만들고, 근대 국제 질서라는 건 전쟁은 최소화하면서 꼭 필요할 때만 전부 다 나머지는 외교를 통해서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묶어놓고 이러면서 영토를 넓혀가면서 평화롭게 번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알아들은 오쿠보가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사실은 정한론으로 가느냐 외교를 통해서 평화적인 조약을 통해서 가느냐라는 그 갈림길에서 일본은 결과적으로는 오쿠보나 이와쿠라 같은 사람 때문에 조약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근대 국제 질서를 동아시아에 놓자 그런 쪽으로 일본을 갑니다. 나중에 정한론이 끝나고 나서 일본에 건너가는 조선 사절들이 꼭 가서 이와쿠라를 만나겠다고 합니다. 이와쿠라가 정한론을 막아줬기 때문에 고마워서 이와쿠라한테 가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다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정한론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 조선에서도 알았었던 거죠. 이와쿠라한테 고마움을 표시하겠다 이랬다는 기록들도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해서 완전히 중화질서, 화의질서, 동아시아의 전통 국제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중국하고 평등조약을 맺고 조선하고 평화적인 방법을 물론 강화도 조약이라는 게 운요호 사건을 일으켜서, 그런 사건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에 대안은 정한이었습니다. 조선정벌이었습니다. 그걸 하지 않고 협정을 맺어서 개항을 시켜서 부산 제물포 원산을 열고, 그래서 교역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해서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를 근대 국제정세로 재편해 나가는 과정을 걷기 시작합니다. 정한론이 보여주는 것은 전통적인 동북아 국제질서가 있었는데, 중화질서라고 하는 거기에서는 그러면 사이고 같은 사람이 조선에서 역시 말을 안 들으니까 정벌을 해야겠다. 이런 것은 정복전쟁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던 정근내 동건체제, 봉건. 국제질서 속에서의 사고방식입니다. 선택이죠. 그런데 전혀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근대 국가질서는 뭡니까? 장사를 해야 되는 거죠. 무역을 해야 되는 거죠. 무역을 해야지 나라가 강해지는, 거지전쟁을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러시아의 푸틴이 계속해서 러시아의 수많은 그 엄청난 자원 계속해서 팔면서 지난 2년을 저렇게 허비하지 않고 했었으면 얼마나 러시아가 부강해졌겠습니까? 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저게 우리 영토였었다. 우리의 고토였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우리 걸로 만들어야겠다는 게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 그걸 뺏어서 뭘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이런 걸 해야 될 젊은이들을 거기에 내보내가지고 식민지나 지키고 있게 하는 이런 짓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똑같은 일본의 사무라이였고, 똑같은 지방에서 똑같은 시골에서 같이 자랐던 오쿠보는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정벌을 하고 정복을 하고 이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오쿠보가 7가지 이유를 쭉 나열하는 게 뭡니까? 전부 다 자유무역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국 강병을 해야 내가 해야 되는 거를 명확하게 이해를 한 거의 일본에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근대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것은 대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굴욕적인 것도 참아야 되는 거고, 그런 거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기분 나쁘게 했다고 욱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진정한 근대 국가가 국가의 강한 국가라는 것은 그런 무력을 마음대로 행사함으로써 폼을 잡는 국가가 아니라 내실을 다져갖고 국민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부강해지는 것이 진정한 국가의 목적이고, 그게 진정한 국가라는 거죠. 진정한 근대로 가느냐 아니면 봉건적인 것을 유지하느냐의 마지막 갈림길이었던 것이 바로 정한론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근대로 가는 길을 주장했던 오쿠보, 이와쿠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전통적인 질서를 여전히 희구했던 사이고를 이기고 일본을 더욱더 근대 방향으로 나가게 했던 그런 분기점이 바로 정한론이었습니다. 오늘은 정한론의 2번째 시간으로서 정한론의 드라마틱했던 장면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정한론이 갖고 있는 의미, 우리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에 갖고 있는 의미, 조선과의 관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미, 근대화냐, 봉건으로 가느냐의 길목에서 일어났던 그 논쟁의 의미를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